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은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도 열일하는 이은캐스터. 네. 오늘은 뭘 물어보실 건가요? 사실 이번 주에도 물어보고 싶은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이 이슈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 완화를 언급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한 거 보니까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DSR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대출을 일으켜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이제 대출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DSR이 4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원리금 상환액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추 부총리 발언은 요즘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DSR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난이 규제를 완화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6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놨는데 이 안에 우리나라 역전세 상황에 대한 자료가 좀 들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 역전세 위험 가구를 한국은행은 102만여 가구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100만 가구나 되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102만 가구면, 전세 전체 가구 대비 102만 가구면 52.4%거든요. 그러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은 역전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집주인이 7천만 원 정도를 세입자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가격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평균이니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아니면 혹은 가격 하락이 컸던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집주인이 재계약 당시에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곳도 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2년 전인 2021년 3분기가 전세 시장의 피크를 찍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피크 시기에 계약했던 데들은 재계약 시점이 아직 도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이쯤 가면 이때가 피크인데, 그러니까 4월 기준보다 3분기에 들어서면 역전세 가구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찌 보면 정부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봐주겠다는 게, 이게 좀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죠. 이들이 보증금을 제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심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DSR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이 보증금을 내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긴 하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DSR 완화 조치는 집주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보증금 일부를 내줄 여력이 안 되는 집주인들이라면 어디선가 돈을 어떻게든 구해와서 내주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집을 매매해서라도 돈을 내주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좀 큰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빌리고 좀 썼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 갚을 돈이 부족해요, 원금을. 그러면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아이고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은행에 제가 특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완화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와서 빌려서 쓰세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네, 없죠. 근데 사실 이거는 DSR 완화 조치는 집주인들에게 이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10에서 20%도 아니고 50%를 그 비중이 넘어가니까 전세가 사적 계약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이제 역전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세 사기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역대급 전세 사기에 역전세 문제로 대거 보증금 미반환 사태까지 터지게 되면 골치가 굉장히 아플 거다, 이걸 미리 대비하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줘야 될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집주인들이 집 처분을 결정하고 이런 매물들이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3분기에 예를 들어, 그럼 지금 조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기미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상황이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부동산에 지금 집을 내놓는 수요가 사자는 수요가 지금 별로 없어서 말 그대로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서 내놓지 않으면 지금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에 대거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민들의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막고자 하는 것 하나 목적, 두 번째 부동산 시장 하락에 큰 충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두 가지를 가지고 DSR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추경호 부총리가 일반 대출 DSR 규제 완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좀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했던데요. 일반 대출과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굳이 나눠서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돈에 꼬리표를 달아서 추적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세 반환금 보증 대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안 주고 세입자에게 바로 돈을 싸주면, 은행이 싸주면 이거 다른 데 안 쓰는 거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집주인이 여유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여유 있는 돈은 다른 데 또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 그러니까 DSR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가계부채 총량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자는 게 이 규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이걸 어디에 한정해서 완화해 준다? 이것도 결국엔 총량이 늘어나게 해주는, 완화해 주는 정책이니까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정책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대출의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아까 한국은행에서 지금 역전세 가구가 102만 가구, 네. 평균적으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돈이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이 7천만 원을 빌려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단순 계산하면 70조 원 정도의 돈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반만 빌려간다 하더라도 35조 정도가 시장에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치솟는 물가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려나가는 돈을 회수하겠다. 막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저희가 그 금리 올려가는 거 고통 참아가면서 빨리 물가 떨어져라 이러고 있는데 다시 뭐 70조, 30조 돈을 시중에다 푸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책에도 반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일단 다음 달 시행을 예고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막는 뭐 또 하나의 조치가 그냥 시행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잡으려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을 위한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 이슈와 함께 또 눈길이 간 이슈인데요. 네.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그러니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에 종료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헷갈리더라고요. 이 개소세,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참 많이 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워낙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내수 소비도 좀 진작을 시키고 주력 산업의 침체도 막는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종종 쓰는데요. 원래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는 5%인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2020년 3월에 1.5%로 낮췄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난해 7월에 3.5%로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1.5%보다는 조금 올리겠다 그래서. 근데 원래 5%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는 7월에 5%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게 이제 나온 뉴스의 핵심이고요. 물론 한시적인 조치니까 이제 원상복귀하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을 우려해서 해놓은 조치니까 지금 그러면 경기 침체 상황이 해결됐느냐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개소세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되는 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하고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발표 직전에 정부가 국산차 과세 표준을 낮춰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 표준이 낮춰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개소세를 다시 올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는 이거 가격 갖고 날 놀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는 거죠. 아, 그런데 국산차 과세 표준이 내려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7월부터인데요. 정부가 이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얘기가 나오기 하루 전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국산차 과세 표준을 7월부터 18%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 국산차가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조금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다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면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한 세금 부과 국산차의 기준을 18% 정도 낮춰서 이 역차별이라는 걸 해소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7월부터 7월 1일 출고되는 국산차에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의 대표적인 이제 뭐 대형차인 그랜저를 기준으로 보면 공장 출고가가 그랜저가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8% 과세 기준 하향을 적용하면 세금이 54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거죠. 세금 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개소세 인하 종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5% 세율이 5%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랜저에 붙는 개소세가 90만 원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줄어드는 것과 늘어나는 것 계산해 보시면 소비자들은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갖고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몇십만 원이라도 좀 아껴보려면 7월 전에 차를 사야겠네요. 그죠. 조금이라도 세금 아끼시려면 6월에는 차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개소세는 원상복구하는 거니까 원상복구 됐을 때 앞서 예를 든 그랜저의 경우에 90만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과세 표준을 낮춰줘서 그 부담을 줄여줬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겠죠. 또 반대로 과세 표준을 낮춰서 일부 부담을 경감시켜 놨으니 개소세율의 원상복구를 조금 쉽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두 조치를 같이 설명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줬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약간의 배신감이 덜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어차피 세금은 더 내네. 약간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지금 정부의 세수 결손이 크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4월까지 거친 국세가 134조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조 9천억 원 정도가 세수가 감소해서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개소세는 그간 연간 1조 원 안팎으로 거쳐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5%로 올려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고요. 아마도 세수 확보가 급한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순위 8월까지 4개월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도 8월 달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다음은 좀 기름값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외신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저도 외신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 제가 눈여겨봤던 외신 뉴스 중에 중국 청년 실업률 20% 넘었다라는 뉴스 제가 봤거든요. 이거 좀 심각하게 보이는데 이러면 중국 경제 회복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청년 실업률이 4월에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청년 실업률이 13% 언저리였다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좀 급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역시나 고강도 방역 정책이죠.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봉쇄 정책에 들어가면서 대졸자 취업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나선 거죠. 네네. 그래도 올해는 리오프닝에 나섰지만 아직 신규 채용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업들도 좀 보수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좀 치솟은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학들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알바 수준의 임시직 그런 취업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임시직 취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대졸자 월 평균 소득이 6,000위안, 즉 109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대졸자들을 농촌으로 보내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농촌 보내겠다는 아이디어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부가 대졸 취업자들 농촌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요. 네. 뭐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그 중국도 수능 같은 게 있잖아요. 가오카오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 뉴스들 많이 쏟아지더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판 수능인 카오카오가 현지 시각 7일이랑 8일 중국 전역에서 치러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인 6월에 최장 나흘 동안 대입 시험을 치릅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올해 응시자 수가 1,29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저희가 실업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대학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봉쇄 정책을 겪으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록금을 올려서 좀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학비 부담도 높아진 상황이죠. 자, 중국도 이 청년층 실업 문제, 그다음에 대학들의 등록금 문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군요. 앞서 이제 제가 그 개소세 얘기 잠깐 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개소세 폐지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요즘 뉴스에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조금 드리고 끝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개소세가 이제 한시 인하, 원상복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개소세 그냥 자동차에서 폐지하자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개소세가 원래는 특소세,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이었거든요. 이른바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죠. 1977년도에 도입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사치품에 해당이 돼서 이 특별소비세, 특소세가 들어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특소세의 대상인 건 맞긴 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일종의 이른바 역진성이라 그러거든요. 부자들은 덜 내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내는 느낌이니까 이런 사치품에 붙는 세금을 만들어서 이 세금의 역진성을 없애자라는 게 이제 개소세의 출발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는 다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사치품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꼭 필요한 생필품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붙인다라고 하면 슈퍼카 같은 고급 수입차에만 개소세를 물리고 나머지는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